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겨우겨우 상승세로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와 수급은 완전 정반대인데요. 오히려 시장은 겨우 숨을 한번 돌렸다는 느낌이 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배트맨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 500명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들어오셔서 이번 주 시장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흐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렸으면요. 바로 시장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저희 시장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이상했죠. 이상했다는 거는 좀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동성을 갖고 갑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 말부터 나타났던 거친 조정, 이런 거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기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조정이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이런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조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9일이었죠. 3월 19일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419.55포인트였는데 엊그제 8월 10일 날 포인트가 863.80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거친 조정이라고 하면 6월 15일에 장대 음봉 외에는 딱히 거친 조정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한 서너 달을 쭉 상승을 했습니다. 요 상승 주기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코스닥이 올 들어서 세계 주요 증시 상승률 가운데 1위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많이 오르면 시장은 조정을 받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올라가는 주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수가 100%를 올라가는 거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올 들어서 3월 19일 이후에 이미 코스닥 시장에는 100%의 상승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상승폭을 경험한 거고, 따라서 이미 제대로 대응한 투자자는 주머니가 충분히 두둑해졌습니다. 심지어는 100% 이상 된 계좌도 꽤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30% 이상씩은 다 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회원방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2달 남짓한 기간에 한 30에서 50% 정도 계좌 수익은 다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계좌들이 다 따뜻해졌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용기가 충만해질 수 있는 타임이고,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용감해질 때 신용 같은 걸로 나타나는데, 신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 중이죠. 15주가 넘어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열 징후, 특히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목요일부터 굉장히 기관이 매물을 쏟아냅니다. 특히 투신에서 매물을 많이 쏟아내요.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12일부터 이제 매물을 쏟아내는데 1,100억을 쏟아내더니 13일 280억, 14일 250억, 18일 날 710억까지 쏟아내면서 어제 굉장히 이제 거친 조정을 주도했고요. 오늘 다행스럽다는 거는 사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팔았습니다. 자, 내일 다시 투신이 또 700억대의 매물을 쏟아낸다면 시장은 다시 오늘의 약반등을 뒤로하고 충분히 조정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4개월 동안 상승하는 중에 6월 15일 날 거친 음봉은 다음 날 바로 양봉으로 21선 위에 회복을 했는데 이번 음봉은 한 4일에 걸쳐서 내려왔고 지금 반등이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아직까지 음봉의 절반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됐다 이런 신호로 보기엔 약하다. 따라서 이번 주 동안 시장에 쏟아지는 뉴스가 여전히 많습니다.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모든 밸류 체인을 화웨이 거래를 끊겠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국내에서는 삼성이 IBM CPU를 수주했다는 낭보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썼고 SK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음봉을 길게 그렸죠. 반도체 투자자분들은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어쩌면 좀 영향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재현되면서 다시 판이 커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치료제 쪽으로는 다시 기대감이 몰려 들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세를 봤던 진단 키트주들은 굉장히 급격한 가격 조정을 이루고 있어서 섹터별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면서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시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몇 장의 그림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주말에 갑자기 또 온 국민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터졌죠. 참 잘 통제되던 코로나19가 갑자기 주말을 고비로 해서 확산 속도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2월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도 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 그래프를 보니까 2월 달에서 이제 3월 달 올라갈 때 최대 확진자 수가 한 800명 수준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거친 국면이 3월 달에 있었죠. 이 3월 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출발을 했던 게 유럽까지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죠. 팬데믹이.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 신용 스프레드나 금융 스프레드 위기까지 전이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거친 속에서 굉장히 전 세계 증시가 급격한 하락을 걸었는데 시장이 우려하는 건 갑자기 또 이제 팬데믹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2, 3월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복사를 해온 건데 자, 2월하고 본질적으로 틀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구간은 팬데믹이 최초로 나타나다 보니까 대응할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비드 확산이 실물 경기 우려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팩트 부분,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쪽이 되니까 실물에 당연히 우려가 왔고요. 그래서 유동성 경색이 바로 일어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처절하게 빠지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용 경색과 경기 침체가 같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1 환율 정고점이 이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1,400억 가까이 올라갈 때고요.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굉장히 암울한 그림자를 그리면서 또다시 금융 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게 지난 3월 달이었죠. 이게 다시 재현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건 당연한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전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조정을 받았다가 재확산하는 국면을 좀 맞았는데 거기 재확산 국면을 보니까 지수하고 연관성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조정에 의해서 월요일 날 급락했던 거는 코로나가 심리적인 영향은 미쳤지만 딱히 저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요인이 뭐가 있나 한번 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가 놀랬던 거는 금융 스프레드 위기였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주로 에너지 기업, 셰일 기업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파산을 연쇄적으로 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라임 레이트가 트리플 B까지 전이가 되고 더블 B, 트리플 B까지 전이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크레딧 시장에 타격을 주게 됐고 그게 이제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자금 경색이 있던 걸 돈을 풀어서 이제 다 내려놨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월 달하고 틀린 거는 그때는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금융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실제화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충분한 통화와 재정을 뿌려놨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시중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그리고 2월 달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전면 셧다운을 다 했죠. 그래서 다 폐쇄를 시켰는데 지금은 폐쇄를 못 시킵니다. 호주가 지금 겨울이죠. 코로나가 재현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경제를 전면 다 폐쇄시킨다는 거는 이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폐쇄를 하지 않고 그냥 감내하면서 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처방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지표를 갖고 한번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거친 조정이 있었느냐? 제가 볼 때 원인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전 세계 1위의 상승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철저하게 소외받던 대한민국 증시가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이점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대응을 잘했죠.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진단 키트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펼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앞단에 서서 투자 반도체 EUV 공정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의 TSMC와 경쟁 구도를 하겠다 해서 이제 선제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타 음식료나 그 다음에 이제 진단기기,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의 중심인 인터넷 기업들도 굉장히 대응을 잘하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게 10년 동안 누워 있었던 코스닥 코스피를 뻘떡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코스닥이었고 2위가 코스피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장이든지 가장 크게 상승한 주가는 조정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3월달 이후에 주가가 회복하는 수준에 있지 그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미 고점을 넘어서 이제 3년 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수의 연관성은 미국이나 유럽, 독일, 호주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딱히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지수의 급격한 조정은 그닥 상관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 다만 하반기 이후에 우리가 경제 경로를 이제 9월부터는 정상 경기로 돌아서서
정상 경제 회복 그 경로를 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확산 주기가 빨리 안 잡히고 빨리 확산자가 일별 두 자릿수로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이 경로가 수정되니까 그때는 아마 그 실질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2주가 중요한데 2주간의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에 대해서 매일 좀 체크해 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주말에 모였던 인파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과연 내일 오늘까지도 이제 세 자릿수 확진자 수가 진행이 되고 내일 모레 다음 주 초까지 얼마나 확진자 수가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보다는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4분기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컨센서스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낮아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렇게 본다면 3, 4분기부터 경제가 정상 경로로 간다면 2, 4분기가 이제 경기는 바닥이겠죠. 그렇게 보면 내년도는 기저효과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좋아지는 섹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EPS가 상향하는 섹터, 이 방향성만 잡고 간다면 딱히 시장은 걱정할 게 없이 다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크로 변수를 짚어드렸죠.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무조건 유동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펼친 엄청난 유동성이 금리가 제로인 상태, 이게 개런티가 돼 있고 환율도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92까지 내려왔죠. 우리의 환율은 1170원까지 내려왔죠. 환율도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적도 바닥에서 지금 2, 4분기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향. 매크로 변수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변수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변함없이 양호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할 거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조정기를 통해서 맨날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자금을 PBR이 싼 종목에 투자를 할 거냐,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할 거냐.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굉장히 성장성을 높게 담보하는 그런 주식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갭을 좁히기 위해서 거래소의 산업재 섹터들이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항상 이제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산 가격은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싸다, 비싸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산 가격을 비교하지 자산의 절대값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주로 주가는 일드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드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보통 퍼분의 1로 나타냅니다. 퍼라는 거는 결국 그 EPS를 이제 주가로 나눈 건데 EPS의 근간이 되는 게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보통 금리와 주가는 이런 그래프를 역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주가는 좀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에서는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통 이게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컨벡서티하게 이렇게 곡률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곡률로 좀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저효과를 보면 지금의 시장이 왜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크냐?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좀 그림이 좀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리가 10%대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1%가 안 되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0.6%니까 여기서 0.1%만 움직여도 여기에 있는 볼러틸러티,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절대 저금리 상태, 지금 인류 자본시장 생기고 이렇게 저금리를 상황을 유지된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아마 이제 투자자들이 경험하기가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의 저금리 상황은 자본시장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게, 미국은 지금 시장 퍼가 한 26배 정도 됩니다. 26배 정도가 되고 평균적으로 한 13배 됐던 게 지금 한 그 배 이상에서 고평가를 받는 게 왜 그러느냐?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금리가 이제 10%대에는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채권이 10%니까 한 11% 수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11%만 해도 10%면은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채권에 넣어도 10%인데. 근데 5%일 때는 금리가 5%일 때는 시장에서 참여하는 기대 수익률은 뭐 요거보다 약간 높은 정도 7%. 뭐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시장 참가자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퍼분의 1이에요. 일드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참가자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성장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 수익을 만족시켜 주는 건 성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 못하는 기업은 이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저금리하의 투자자들은 성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인데 아마 PBR 배수로 아마 25배 수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가 아니라 PBR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주가가 정당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적정성이라는 건 그 시장의 투자자가 관념적으로 합의해서 만드는 가격이지 절대 가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본시장 역사상 특이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주, 특히 어떤 플랫폼 가치나 무형자산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 가치는 프리미엄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지 않게 줍니다. 국내에 나타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전통적인 밸류에 근거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밸류에 입을 쩍 벌리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이제 당연한데, 사실 시장은 그래서 어렵고, 이 밸류가 그러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지금 지배적인 논리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이 밸류를 줄만 하니까 주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 중에서 어떤 그동안에 깔아놓은 그 OTT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투자의 재원의 투자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이겨가치, 회사의 부가가치가 들어오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만큼 막강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의 프리미엄을 얼마 주냐는 시장의 판단이고, 지금 미국에서 주로 잘 나가는 팡만트 같은 기업들도 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싸다 비싸다 이런 거는 절대 가치라는 건 사실은 지나봐야 하는 거죠. 다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가치를 계속 밀어줄 수 있는 EPS 상향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주가 멈추는 순간은 EPS 상향이 멈추는 순간, 즉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멈추는데, 지금까지는 성장이 멈춘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가 계속 성장주의 역할을, 대장주의 역할을 가지고 갈 거라는 주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도 사실 그러한 기업들은 딱히 조정을 잘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섹터에 분류되는 게 이제 앞으로 성장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섹터 있죠. 이건 뭐 불변의 진리 같은 거. 전기차, 2차 전지. 이건 뭐 성장한다는 건 누가 의심할까요? 그 다음에 신재생.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성장한다는 거. 뭐 거의 수주나 이런 것들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언택트에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 뭐 이거 성장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린 뉴딜이나 데이터 뉴딜,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런 쪽도 성장은 거의 담보가 돼 있죠. 예산을 쓰든지 시장이 커지든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이 거친 조정하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가가 내일 빠질까 모레 빠질까 이런 걱정보다는 주가는 조정은 받되 부러지는 조정 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 경제 팩트가 딱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조정이 없다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성장주를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법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실적주가 앞으로는 더욱더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다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수급도 좋았고 다른 외국에 있는 다른 장들도 멀쩡했는데 우리 장만 좀 빠져서 어리둥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이 또 바로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이번 주장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도움 말씀도 이쪽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오늘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잘 갈 성장주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를 하면서 이제 오늘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장이 시원하게 다시 반등을 안 해주니까 내 종목만 지지부진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오늘장에 포커스를 맞춘 종목도 성장주인가요? 성장주인데 내수주이면서 성장주. 내수주면서 성장주이다. 네, 그런 주를 갖고 왔는데 네. 2, 4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났죠. 그렇죠. 2, 4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니까 그걸 빼고라도 그 외의 섹터에서 좀 좋았던 섹터를 대충 정리해 보니까 네. 식품 쪽에서 라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위원님? 네,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겠지만 라면이 글로벌 K푸드가 의외로 좀 이런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쪽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팅 업체가 의외로 좋았어요. 피팅 업체요? 조선업의 이제 파이프나 이렇게 큰 배관을 하는 걸 피팅이라 그러는데 네. 그쪽 섹터가 의외로 좀 좋았고요. 아마 석유화학 쪽이 그렇게 플랜트가 이연된 게 있었는데 2, 4분기에 아마 그런 쪽 이연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게 이제 그 의외로 기계 쪽. 기계 쪽. 그래서 중국의 굴삭기 수요나 이런 쪽이 좀 의외로 좀 좋았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좋았던 쪽 섹터 중에서 라면 수출을 주도로 하는 게 지금 삼양식품이 주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농심이 주도를 하는데 농심은 미국 법인에서 이제 굉장히 실적을 좋게 하고 또 매대에서 농심이 미국 매대에서 상당히 그 주요 포지션에 들어갈 만큼 인기가 좋대요.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 그래서 미국 법인에 진출한 지 오래돼서 아마 농심이 미국에 그 상당히 괄목할 만한 실적이 좀 개양되는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들어봤죠? 위원님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먹어요. 저도 잘 못 먹는데 먹거든요. 네. 의외로 그게 그 입소문을 타고 이게 홍보를 많이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비가 별로 안 들이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바이럴 광고식으로. 네. 바이럴 광고로 얘기해서 동남아에서는 이게 이제 매운 불닭볶음면 뭐 먹기 경연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래서 이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권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벌써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한 2, 3년 됐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봤는데 안 그래요. 이게 2017년부터 이 유행에 불기 시작한 게 올해까지도 계속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를 보면은 17년에 이제 2016년이 3,500억. 근데 17년에 4,500억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퀀텀 점프를 해서 이게 불닭볶음면 이제 효과인데 18년에 잠깐 4,600으로 잠잠하다가 19년에 다시 5,400으로 점프를 해요. 그러면서 야,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좀 포지션을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이번 2,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기저효과 없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2, 4분기 실적 보면은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이 1,740억에 영업이익이 295억이 나와서 1, 4분기보다 월등히 상승을 했고요. YOY로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41%나 올라가서 굉장히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매출이 느는데 비용 통제가 돼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당연히 ROE가 좋아지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만한데 최근엔 수급적인 영향으로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왜 기관이 파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국인이 뭐 열심히 파니까 개인만 사고 주가는 못 올라가는데 아마 저런 우려 올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보다 또 성장을 할까라는 이제 기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생각하고라도 지금 가격은 내년 기준으로 해서 10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년 기준으로 하면 한번 볼까요?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내년에 한 7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850억 단기순이익으로 지배주주 이익으로요. 네. 더 그런데, 좋아질 거라고 나오곤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8,300억의 시가총액이니까 10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싸다. 절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싼 건 맞아서 현 시점에서 뭐 접근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연말까지 보면 될 거예요.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 보면은 지금 기관의 매도가 끝나고 지금 120일선에서 맞닿아 있는 국면인데 이게 여기서 뭐 부러지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뭐 13만 원 선을 향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것도 이번 주가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그래요. 종목 뽑기가. 장이 그렇죠. 네, 성장주가 바로 치고 갈지 성장주가 좀 쉴지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아주 좀 편안한 종목 중에 삼양식품을
갖고 온 편이고요. 네. 목표가 13만 원에 손절가 9만 원 정도 잡으면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징 종목으로 한 삼양식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라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살짝 배고픈데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 삼양식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장 어떻게 흘러가는 게 좋을지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장일수록 편안한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삼양식품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의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번 주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주가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공략주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그 전에 이제 유튜브 댓글에 네. 많은 분들이 식품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마니커라든지 하림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닭고기주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여름에 움직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안 움직여가지고 혹은 손절의 기억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이런 종목 대응하기 좀 어려운데 이번 연도 안 갔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기본적으로 항상 종목을 선택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작은 마이너 사이즈보다는 좀 대표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니커나 이런 쪽은 이제 뭐 조류 독감이나 뭐 이런 네. 거 돌 때마다 이슈로 가고 아니면 이제 뭐 돼지열병이 돌 때 대체육으로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에 따라서 돌다 보니까 주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죠. 이런 A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B로 연결될 예측 가능성이 좀 확연히 보일 때가 좀 편한데 사실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예측한다는 건 이것도 어려운데 또 대체 효과까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저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돈수나 두수가 만약에 이제 공급 과잉으로 늘어난다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만약에 두수가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안 할 거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쪽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데이터에 나오는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처럼 수출 데이터나 이런 통계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서 다음 분기가 추정이 가능한 섹터 이런 섹터는 그래도 좀 변수가 적죠.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2,400 종목이라 드니까 2,400 종목이 다 내 손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로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분류하는 뭐 종목은 한 3,4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투자 대상이 못 돼요. 그렇죠. 이렇게 추려놓고 보시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전체를 저라고 어떻게 전 종목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낭비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 종목 100개 보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거를 일일이 그 기업의 어떤 매출 구조나 성장 스토리나 그걸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적절히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부가가치가 큰 쪽,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이 확실히 보이는 섹터나 수익이 확실히 보이는 섹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가셔서 그러한 기업을 그냥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 기업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쟁 관계, 뭐 외부에서의 독점적 해자 같은 경우, 가격 전가력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바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쁜 중에 몇 개 종목을, 10개 이내의 종목을 내 포트에 담는 건데 가급적이면 핵심적이고 부가가치가 성장이 월등히 보이는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셨던 종목이 식품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은 어때요, 위원님? 아니면 여름에 갔어야 되는 다른 식품 관련주들은 어때요? 하고 여쭤보셔서 제가 질문을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를 해주신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이번 주 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내일은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그럼 좋을까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은 LNF예요. 네. LNF인데 LNF를 갖고 온 이유가 2차 전지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전기차 시대가 테슬라가 중국 공장이 촉발점이 됐죠. 네. 작년에 테슬라가 한 30만 대를 판매를 했을 거예요. 테슬라는 뭐 달나라 기업이 돼서 작년 초만 해도 큰 기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올해 한 60만 대를 아마 판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100% 성장이죠. 네. 전기차 쪽으로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1위고요. 미국에서도 2대 중에 한 대는 테슬라 차. 내년도에 목표로 삼은 게 100만 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전통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급해진 이유가 특히 유럽인데 유럽은 사실 산업 기반이라는 게 관광과 명품과 자동차 산업 정도 외에는 딱히 산업 베이스가 많지가 않은데 네.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전기차로 넘어간다면 유럽에서 자랑하는 고급차의 명성은 흠이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유럽차가 어떻게 명성을 지킬 것이냐를 갖고 고민하던 중에 야 우리는 빨리 수소차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는 전기차 탄소 제로가 권고 사항인데 유럽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거기는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지키지 않으면은 제조업한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적 제재가 있군요. 네. 네. 과징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차 플랫폼으로 빨리 이행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최대 고민은 배터리죠. 그렇죠. 전기차의 원가의 40%가 배터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인지 배터리 회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지금까지 전기차를 뭐 그냥 차세대 전기차, 차세대 플랫폼 차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죠. 포기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전기차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동안 플랫폼 기업으로서 누려왔던 고급차의 명성, 엔진의 명성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니까 사실 전환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전기차 플랫폼 라인으로 이전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배터리 지금 소재 기업을 다 뭉쳐도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9월 22일 날 테슬라 데이 때 테슬라가 이제 기가 배터리에서 테라 배터리로 넘어갔죠. 몇 기가와트의 공장을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테슬라의 신비주의 전략이죠. 9월 22일 날 세상에 대단한 거를 발표할 것처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기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로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실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가격 낮추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파우치형이나 각형의 고효율 배터리보다는 굉장히 그 원통형 배터리는 원가가 쌉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도 단순하고요. 그래서 OEM 방식으로 누구한테나 시키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한테 맡겨왔는데 중국 공장 진출하면서 파나소닉한테 제의를 했는데 파나소닉이 거부를 했어요. 네. 왜 거부를 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장 설비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이 안 나오면은 고도의 설비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 돈이군요. 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종속되기도 싫고 리스크도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테슬라가 LG화학하고 손잡았는데
LG화학은 2차 전지에 관한 전 세계 1위의 공정효율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분율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때문에 LG화학은 영업이익률을 2자릿수 이상 올렸고요. 배터리에서. 네. LG화학이 그래서 전 세계 1위의 2차 전지 회사로 거듭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게 테슬라 중국 공장이었다. 그러면 테슬라가 9월 22일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네.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면 왜 중국 공장을 LG화학하고 손을 잡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분간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상용화가 되고 꿈의 배터리가 발에 나와서 한 번 충전에 1000km를 가는 걸 뭐 테슬라 데이 때 발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는 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그건 힘들 거다.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의 밸류 체인은 세계 최강 맞고요. 중국과 더불어서 아마 한중일이 아마 트라이앵글로 계속 지도를 이제 위치를 갖고 갈 텐데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보다 두드러지고요.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전극 효율을 극대화하는 양극활과 음극재인데 제가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LNF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LNF는 그 중에서 그 하이니켈 계열의 준비가 잘 된 회사예요. 하이니켈이라는 건 니켈 비중을 높여야 하면 양극의 전자가 많이 나오고 양극의 전자가 많이 나오면 고효율 배터리 멀리 가고 충전을 급속 충전하고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데 NCMA 구반반이라고 하죠. 니켈을 90% 넣고 나머지를 반반 넣어서 하는 하이니켈에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요. 포스콜 케미칼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납품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LNF는 증설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마 다음 주에 330만 주 정도 나오는 노이즈가 있는데 앞으로 증설이나 이제 업황을 고려했을 때 뭐 330만 주의 물량이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지금 2만 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 올랐어요. 근데 성장 기업은 이게 얼마의 성장이 적절한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때는 NCMA에 대해서 몰랐을 때고 알고 나서 지금 4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 가격만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LNF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짙어질 때마다 갈만한 성장주들이 가는 게 더 도드라질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일환으로 LNF 준비를 해주셨고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정말 많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어떤 원리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대장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 LG화학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LG화학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무조건 갖고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요?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LG화학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어요. 물론 지금 2, 4분기 실적 보니까 이제 그 화학 계통도 MPP 계통도 수익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네. 2차 전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흑자가 났는데 1,000억 이상의 흑자가 났어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더욱더 가속화될 확률이 대단히 많고 LG화학은 아마 2차 전지 성장과 더불어서 전 세계 셀 업체의 리딩 컴퍼니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확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주인 LG화학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제일 부럽더라고요. LG화학 그렇죠. 갖고 계시면 네. 더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난 베스트 공략 중에서 이제 좀 잠깐 보고 넘어갈 만한 게 있다면 위원님께서 자동차, 수소차 이야기 계속 해주셨으니까 그거보다 HFR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HFR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공략주죠. 지난주 공략주인데 저희 방에서는 화요일 날 시가의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아마 일주일 만에 손절 처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정리하셨어요? 아니, 제가 생각한 실적 발표보다 너무 안 나왔고 2, 4분기 실적이. 네. 사실 5G는 4, 4분기부터 시작인데 그동안 좀 과속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2, 4분기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나왔어요. 물론 분기 플레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3, 4분기도 딱히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확인하고 가는 것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이제 회원방 추천 종목이었는데 네. 그냥 화요일 날 시가에 정리를 해서 혹시 방송 보고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꼭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FR에 대한 AS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모두 유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